이건 좀 초유의 사태죠. 정치 혐오증 있는 분들이 예. 정치에 들어오면서 꼭 하는 얘기예요. 매해 광주야 사죄해야 돼.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문제입니까? 많아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국회 활동, 이 질이 문제인 겁니다. 정치 활동을 안 해요. 그 쇼에 마지막 순간에 속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정치 이슈들 짚어봅니다. 네, 앵커 정치를 만나다 오늘은 박구영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박구영입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영 교수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정치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다가오면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 총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또 공천 작업도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모가 완료가 됐는데요. 또 이재명 대표가 좀 공정한 공천 이렇게 뭐 강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일단 현역 의원들 컷오프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컷오프는 당연히 이루어지죠. 예. 몇 퍼센트냐 문제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호남 지역은 저는 컷오프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호남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민주당의 심장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심장이면 심장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심장의 박동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만큼 여기에 뭐랄까 그 컷오프가 어느 정도는 그 일반적으로는 15%에서 25%인데요. 호남은 한 25%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민주당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일각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력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지배 구조를 보면 의원들은 이재명 계열 또 이재명이 형성한 권력 세력이 아니에요. 그전 정부가 즉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해온 의원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당 대표의 세력은 소수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소수파인데 대부분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는 그러니까 그 다수의 사람들이지만 당권을 장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프레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약간 소수 집권화돼 있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되는 봐야 걸까요? 되겠죠, 당연히. 네. 예. 지금 근데 또 당내 통합이 좀 중요한 문제인데 친명계, 비명계 대립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당이냐? 그러면 사당이면 친명, 비명이 사실은 갈등이 약해야 되겠죠. 네.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있다는 건 사당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갈등은 공당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갈등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네. 그 갈등이 내부를 통합해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갈등이냐, 네. 분열로 가는 갈등이냐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분열은 대부분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당대표의 말하자면 새로운 신당을 만들겠다 나갔잖아요. 네. 이낙연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루어진 갈등은 공천 갈등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계파 간 또는 어떤 세력 간 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 예. 네, 새로운 신당 이 창당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이낙연 대표가 네. 지금 이제 어떤 걸 목표로 하냐에 다르겠죠. 네. 다음 대선에 후보가 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아직 모르죠.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세력화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그거거든요. 이낙연 대표 스스로 호남 지역에서 최소한 자기 스스로 나와서 당선돼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안 나오신다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도 주변에서 지금 출마를 해라 이렇게 예. 좀 안 공고를 나와도 받고 실패고 있는데, 나와도 실패인 예. 상황이죠. 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나와서 당선될 곳이 있으면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불출마 그렇죠. 선언을 했는데도 그렇죠. 아니, 예. 그러면 그건 중요하지 않죠. 정치인은 아. 불출마 선언은 순수한 마음을 한 것이고 예. 당원들이 요구하면 출마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당선될 곳이 있으면 반드시 출마해요. 네. 모든 정치인은.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호남에서 본인 스스로 당선할 수 없다? 그러면 총선 실패한 거죠. 신당으로서는 실패한 거죠. 네. 물론 본인의 목적이 예. 차기 대선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차기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이다.
그게 민주당이든 다른 정당이든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성공과 실패는 다음으로 미뤄지겠죠. 사실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항상 신당이 창당되고 또 총선이 끝난 후에는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제에서는 어쩔 수 없죠.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뭉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다 모이거든요. 네. 총선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드시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제3지대에 막강한 대통령 후보가 있으면 3지대가 성공하는 거예요. 네. 총선에서 비록 예를 들어서 한 10%의 의석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권 후보가 있으면 새로운 기둥이 텐트가 쳐집니다. 네.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러면 다시 양당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죠. 어.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정당은 뭐냐면 신념이 있는 소수 정당이에요. 그게 정의당이었죠. 지금까지 정의당이었죠. 네. 근데 앞으로는 어떤 정당이 될지 모르죠. 정의당의 상황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네, 지금 일단은 신당들이 출범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좀 힘을 발휘하기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예, 말씀해 이념과 주셨는데. 가치에 의해서 예. 신당을 지금 만든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준석 개혁 신당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나요? 대부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요.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뭘 추구하는지 아나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추구하는 건 권력이지 어떤 가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총선 끝나고 나면 권력 구조에 따라서 재편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소수 정당들 있잖아요. 녹색당. 예를 들어볼게요. 녹색당, 노영인 의원의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예. 또는 정의당 또는 진보당 이런 당들은 남아있죠. 그 정당들이 얼마나 득표하냐가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의 다원화 또는 제3지대의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은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네.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그런 이유는 아니다. 네. 냉정하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3지대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저희가 또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또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했지만 또 한동훈 위원장은 거절 의사를 밝혔고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당정 분리가 좀 안 되고 있다. 이거 당무 명확한 개입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좀 초유의 사태죠. 왜냐하면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이 형법을 위반했다고 발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예. 법을 위반했다고 여당의 당대표에 해당되는 비대위원장이 직접 언론 앞에 말한 거예요. 네.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어요. 어느 역사에도. 그러니까 여당의 당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당의 대통령이 형법을 위반했습니다. 당무 개입은 형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해서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이 2년형을 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는 저긴 당정 분리 문제가 아니고요. 네. 당정 분리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고 여권 내 권력 투쟁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차기 권력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네. 문제는 우리가 대통령이 임기 중반을 지나지 않는데 차기 권력을 얘기하는 역사는 없었어요. 그렇죠. 희한한 상황이에요. 전대미문의 희한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단 지금까지 권력이 대통령 중심제인 국가에서 예. 권력이 아직 절반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권력이 생겨난다?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권력 투쟁이 불가피하게 모두가 공멸하지 않는 상황으로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공멸하지 않는 어떤 지점에서 합의되고 서로 연대할지 모르겠지만 권력 투쟁은 시작된 거고 그 결말도 대부분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지. 네. 네. 그러면 사실 왜 이런 권력 투쟁이 발생했다고 보시나요?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투쟁은 최고 권력자가 있잖아요. 그럼 네. 최고 권력자가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의사결정을 하느냐 문제거든요. 이 권력 투쟁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대통령 부인, 예. 부인과 관련된 특검, 예. 그리고 흔한 말대로 그 디올백 이 두 가지가 예. 현재 새로운 권력이고 싶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털고 가지 않으면
자기한테도 희망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세력이 권력의 가장 그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두 사람이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두 분이 예. 같이 동시에 성장할 수 없는 상황에 몰입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디올백이나 예를 들면 특검 중에 하나를 받지 않으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받는 순간 영부인은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둘 중에 모순이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 한쪽이 자기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쩔 수 없이 또 불가능하다고, 네. 김건희 이제 여사 리스크는 네. 털고 가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갈등 일각에서는 이게 좀 기획된 거다, 네,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약속 대련으로 예. 만들고 싶은 정책 세력은 많죠. 그런데 왜 약속 대련일 수 없냐면요. 사람들은 갈등하잖아요. 약속 대련이니까 아닐까 고민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사건으로 봤을 때는 약속 대련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한송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에게 사퇴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사퇴를 거부했다. 이 말을 언론 앞에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약속 대련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법의 문제라니까 이것은요. 네. 형법의 이걸- 문제로 네. 들어가는 만큼 심각한 사안이기 그렇죠. 이게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네. 약속된 건 절대 아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걸 모르고 했다? 그건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는 분명 약속 대련이 아니에요. 것이다. 예. 그런데 앞으로 전개를 그런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게 약속되는 형식으로 1차 마무리될 거예요. 결론은 지금은 1차적으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론의 등을 얻고 1차전에서는 약간 승리한 쪽으로 약속대련이 치러질 것이다. 네. 네. 그러나 결론은 그렇지 안 된다. 어쨌든 지금 총선의 가운데서 가장 이슈로 네.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 개혁안도 여러 가지 뭐 내놓은 게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수를 50명 줄이겠다. 뭐 그다음에 정치자금 확보 위한 뭐 출판 기념회도 금지하겠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정치를 나름대로 추적하면서 연구해온 분들은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정치 혐오증이 있는 분들이 예. 정치에 들어오면서 꼭 하는 얘기예요. 아, 이렇게 내놓은 예. 제안들이요. 예. 예. 누구나 했던 것이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말을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지금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문제입니까? 많아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국회 활동, 이 질이 문제인 겁니까? 질이 질의 문제라고 문제죠. 보는 분들이 그렇죠. 많겠죠. 양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양은 오히려 전 세계적인 OECD 국가 평균에 비춰보면 적은 거예요. 양은 적은데 질도 떨어지니까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진정한 정치 개혁을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 질을 놓치는 걸 개혁안을 내세워야 되겠죠. 네. 그런데 본인이 계속해서 비판하는 게 뭐죠? 수에 장관은 대한 포퓰리즘이잖아요. 예. 네.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 이런 건 안 통합니다. 잠깐 동안 네. 어차피 이런 것에 동의하는 세력은 예. 정치 혐오증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론을 언뜻 보면 동의받을 것같이 보이면 크게 동의받을 수 없습니다. 네. 단 출판 기념회는 다른 문제예요. 어. 출판 기념회는 정치 자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예, 저는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정치 후원금을 모집하는 거거든요. 네. 일종의. 그런데 그게 적법하냐 오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래도 책이라도 한 권 내면서 네. 후원 받는 게 꼭 나쁘다고 말해야 되나?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 전에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이 필요하잖아요. 후원이 셀럽들한테는 좀 쉽지만 그렇죠. 보통의 정치인들한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가 책을 내서 뭔가 네. 그 비슷한 어떤 후원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대안이 없이 바꾸면요. 어떻게 되죠? 불법적인 그렇죠. 루트로 다른 걸 가겠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럴 대책 없이 수밖에 이런 안을 내세우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개혁이 조금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고 보시는 저는 걸까요? 개혁하고 저는 관계없다고 보고요. 네. 개혁이 아니라 자기 띄우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인 한동훈이 자기를 여론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지 네. 정당 개혁, 정치 개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역 얘기로 돌아오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서 이제 호남에 뭔가 이 존경심을 갖고 표심을 좀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뭐 요동치진 않았지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호남 민심을 찾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예. 좀 더 한 단계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이 지지하는 만큼 그 대의제가 편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네. 그러면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대략 10%에서 15%를 받잖아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 한 명도 없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호남 의석이 30석에 35석에 30석이다 하면 적어도 호남에서 3석 내지 5석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3석 내지 5석을 나오도록 정치 제도를 바꾸는 게 개혁이에요. 예. 그게 개혁인데 지금 뭐 이런 방식으로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하려면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네. 호남에서 왜 국힘의 후보가 당선이 안 되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10명 이상 당선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 되거든요. 예. 그걸 내가 손해보더라도, 우리 진영이 손해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이 개혁을 하는 게 그게 진짜 개혁이에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 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가 왜곡된 거잖아요. 네. 삼지대가 없는 것도 그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는 혹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호남에 와서 호남의 심장에 해당되는 사건들 있잖아요. 네. 그 사건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용해 먹었거나 또는 악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거지 네. 아닙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독일의 수상은, 독일 최고 권력자인 독일 정부의 수상은 매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예.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매해 광주에 와서 사죄해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네. 매해 와서 사죄해야 되고 매해 와서 반성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거제 개편해야 됩니다. 정당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호남에서는 지금의 15%가 아니라 30%, 45%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로 건강한 정당 지지 가는 거잖아요. 네. 네. 예. 반면에 그러면 민주당은 네. 일단 지금 그 여당을 비판함으로써 여당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인식 때문에 본인들의 그 우위를 점하려는 이런 것 말고 어떤 좀 개혁이 필요한지 일단 궁금한데요. 민주당 전체를 말하기 이전에요. 네. 호남 민주당을 대변해온 지금까지의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 뭐 하신지 압니까? 호남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도로 뭐 뚫었다 어떤 거 가져왔다 말고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발언권이 있죠? 어떤 담론을 형성해 왔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호남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물갈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주로 관심을 쏟는 것은 당원 모집, 그래서 자기 선거에서 공천에서 유리한 지역 판세를 만드는 것 이외에 정치 활동을 안 해요. 이게 가장 심각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민주당이 똑같습니다. 국힘처럼 비록 자기 정당의 의원수가 몇 석 줄더라도 예. 몇 석 준다 하더라도 진영 전체가 성공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되죠.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이탄희 의원이 쭉 얘기해온 거죠. 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이 주장해온 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네. 담론은 활성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이 개혁이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고 있다. 약간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을 예. 안 하고 너무 이 사건이 커질 걸 두려워해서 내부적인 논의로 너무 가고 있다. 이런 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선거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짚어봤는데 정말로 이번에 총선 유권자들에게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된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정치에 대한 의견과 의지 또 예. 본인의 의사형성 과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미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치 기획이 많이 이루어져요. 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쇼에 마지막 순간에 속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앵커 정치를 만나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